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5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론을 거의 만점으로 가셔야지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상위급수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대신에 제가 이번 회차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천천히 차근차근 자세히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기업 결산일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1번은 재무 상태. 그럼 재무 상태라 함은 우리가 뭐를 얘기해요?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금 부채고 기부금이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선급금 자산이고 그다음 미지급금 부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템포 하나, 우리는 중요하게 수익 비용 중에 영업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설명드리지만 영업외 비용,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지출하는 비용들 무조건 암기. 그래서 영업외 비용에는 우리가 이자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영업외 비용 개정 과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회계 정보에서 당기순 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2번은 답만 찾으려고 하면 아주 쉽게 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기초의 재무 상태, 우리가 기초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1월 1일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기말의 재무 상태, 기말의 재무 상태.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손익계산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에 우리는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 그리고 자본이 나오겠죠. 기말에도 마찬가지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이 나올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대변의 수익이 나오고 차변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차변에 당기순 이익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당기순 이익. 뭐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당기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당기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자산이다 라고 불러요. 자산 뭐예요? 자산, 내 거. 그런데 순자산 그랬으니까 뭐야? 진짜 내 거. 그걸 우리는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의 자본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내 돈. 그러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내 돈이 얼마가 있었다. 그런데 1년 동안 영업활동을 했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돈 벌은 게 얼마고 돈을 쓴 게 얼마다. 그러면 이익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내 돈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되고, 손실이 생겼다. 그럼 내 돈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본에서 당기순 이익이나 당기순 손실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기말에 언제? 12월 31일 현재에 우리는 기말 자본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기초자본에서 당기순 이익을 더해서 기말 자본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스에 나와 있는 거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초자본이 4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이 100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얼마가 더 늘었어요? 아, 당기순이익이 60만 원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서 기말자본이 100만 원이 된 거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기초자본, 기말자본 이러면 기초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런데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이 당기순 이익만큼이 더 더해지면 기말에 자본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잡히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룰로 이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현금의 장부 잔액보다 현금의 실제 잔액이 10만 원 부족하여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결산 시에도 현금 실제 잔액 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 시 회계 처리는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3번은 현금의 실제 잔액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없어졌다라는 개념이에요.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현금 과부족 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산일 날이 되면 이 현금 과부족이 없어져야 되죠.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져요. 임시계정, 우리가 임시계정에 해당하는 게 현금 과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그 다음 가수금, 그리고 인출금, 이런 것들이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돼요. 그럼 소멸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사라져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반대쪽으로 사라지게 돼요. 현금 과부족 10만 원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항상 분개하실 때 차변이 비면 마이너스가 생겼다라는 의미고요. 대변이 비면 플러스가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실 수 있고, 마이너스 생겼다라는 얘기는 나는 그만큼 뭐가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플러스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현금이 없어져서 우리는 손해를 봤다. 그러니 우리는 계정과목 뭘로 처리해요?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에 현금이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현금 과부족으로,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반대쪽으로 사라지면서 다시 우리는 이제 잡손실로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단기매매 증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4번은 우리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만 빼고? 단기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매매 증권만 빼고. 단기매매 증권은 제외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영업외 비용으로, 이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로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우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래서 공짜 정답 1번이 되겠어요.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취득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원래 모든 자산은 포함하지만 단기매매증권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단기매매증권은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이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외 손익, 그러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보기에서 개인 기업의 단기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자본에서 여기 자본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이 생길 때 내 자본에 영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 자본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우리가 그래서 문제 5번은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이에요. 자본금 계정은 대변에 기초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기말 자본이 있어요. 기말 자본. 그래서 자본은 대변이 증가니까 자본금은 대변이 증가변이고 차변이 감소변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기초가 항상 대변에 있고 기말이 항상 차변에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추가 출자액. 추가 출자액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기순 이익이 생겼을 때 당기순 이익도 우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추가 출자와 반대되는 인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인출금은 회사 돈을 사장님이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기순 손실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자본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이런 거래들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을 움직이는 거래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기초자본, 기말자본에서 추가 출자나 이익, 그 다음에 인출금, 손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려면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는 거래들이 발생했을 때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금을 거래은행에 당좌예금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고 당좌예금도 자산이니까 자산이 늘고 자산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더라.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 지급하였다. 그럼 자산이 감소했고 또 자산이 증가했어요.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컴퓨터 한 대를 200만 원 현금 주고 구입했어요. 그럼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자산 거래들만 증가 감소를 하게 되면 자본에는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구입했어요. 이걸 사업주를 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 자택에서 사용할 걸 회사 돈을 썼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인출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장이 사용한 돈,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으면 그때는 인출금,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6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단가 결정 방법과 상관없이 수량은 모두 동일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 6번은 별표를 쳐 두시고요. 세무 1급까지 나와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동일해요. 문제는 동일하고,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되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6번은 자, 전제 조건이 뭐였다고요?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값이 계속 오른다. 자, 그러면 첫날 사왔을 때는 값을 요만큼 주고 사왔는데 두 번째 날 물건을 사왔을 때는 같은 물건인데 값이 올랐다. 세 번째 날 물건을 사왔는데 값이 더 올랐다. 이런 개념이에요. 물가가 상승 중이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물가가 상승 중일 때 그러면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것은 누구예요? 여기 앞에 얘를 1번이라고 할까요? 1, 2, 3 이렇게 하면 1번이 남아야지 우리가 가장 작은 게 남는 거죠. 그럼 1번이 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부터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고 그리고 그래야 얘가 남겠죠.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은 방법이고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제일 큰 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가장 큰 방법이고 중간에 평균법이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제가 회계 1급이나 회계 2급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무조건 순서는 선, 이, 총, 후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해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 하고 대신에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은 거. 그쵸? 그리고 점점 이쪽으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후입선출법, 그 다음 가장 큰 건 선입선출법.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평균법은 어쨌든 중간에 사이에 있는 거니까 섞여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 이, 총, 후 이 순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자, 문제 7번은 우리가 회계하시는 분들 계속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회계 2급에서. 선생님, 거래처 도대체 어디에다 걸어요? 뭐가 상거래예요? 왜 외상이에요? 왜 어음인데 왜 미지급금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는 상거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계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고 팔고 하면 다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생활에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상거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재고자산의 사고 파는 거래예요. 무슨 자산의? 재고자산. 재고자산 거래를 상거래, 회계상에서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거래에 해당할 때만 우리는 외상이다, 어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미지급금을 써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재고자산, 상품, 제품 뭐 이렇게를 우리가 재고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재고자산 거래에서는 외상, 어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에서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 아닌 자산을 판매한 후 그랬으니까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예요.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 그래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팔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미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은 자, 다음은 서원 상사의 업무용 차량 운반구를 처분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 8번은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 그러면 지금은 차량 운반구라고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대변해 나가야겠죠. 차량 운반구.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반드시 취득 원가로 쓰셔야 해요. 취득 원가로. 자, 그 다음에 차량을 처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차변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지 돼요.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처분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돈을 받아야 돼요. 이 돈은 얼마를 받아요? 처분가대로 받아야 해요. 처분가대로.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돈이 남았다. 혹은 모자란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도 했죠? 플러스가 생기면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생기면 손실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생겼을 때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하고, 플러스가 생겼을 때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지금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처분가액. 처분가액은 여기 있는 돈, 처분가액,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처분 손실. 셋 다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만 생기는 거니까 얘는 아니니까, 그러면 셋을 다 합친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2,4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했을 때 무조건 분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공짜 문제. 자, 우리 문제 9번은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성된, 재무제표에는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는 총계종 원장이 틀렸고, 2번은 계정별 원장이 틀렸고, 3번은 시산표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솔직히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문제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공장용 토지, 업무용 건물, 창고 모두 유형자산 맞죠? 판매용 상품은 뭐예요? 우리 상거래, 재고자산 거래. 판매용, 재고자산이 뭐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쵸? 그러니까 판매용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래서 유동부채,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11번은 우리가 유동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비유동부채를 암기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비유동부채 우리 어떻게 배웠죠? 사장퇴. 네,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장기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즘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니까 사장퇴 일단 이렇게 암기. 그래서 나번하고 라번이 장기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가는 무조건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2번은 회계는 거래를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교환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교환 거래다라고 하는 개념은, 교환 거래는 분개를 하면 우리가 차변, 대변, 계정과목 나오죠. 우리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 있고 수익, 비용,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교환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모두 재무 상태로만 구성된 거예요. 재무 상태로만.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수익, 비용이 없으면 그냥 이때는 교환 거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손익 거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차변은 재무 상태, 대변은 경영 성과. 혹은 차변의 경영 성과, 대변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와 수익, 비용 중에 하나가 짝을 이루고 있는, 수익, 비용 중에 하나와 자산, 부채, 자본은 이루고 있는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손익거래다라고 보는 거고요. 혼합거래는 한 변에 두 종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거래는 차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같이 나오고, 대변의 재무상태. 뭐 대변에도 경영성과도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차변의 재무상태, 대변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 같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한 변에 두 가지 종류가 같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혼합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상사는 1년 전 차입한 원리금 1,000만 원과 당기분 이자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분개를 하면 대변의 보통예금은 얼마가 나가요? 1,010만 원이 나가야 되겠고, 1,0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10만 원만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은 재무상태고 이자 비용은 경영성과니까 이렇게 재무상태, 경영성과가 같이 있는, 그래서 정답은 혼합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혼합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13번은 다음 중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는데 기초 우리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배웠죠. 거래의 반요소. 그래서 시산표의 기본 개념이에요. 시산표의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는 13번 문제는 우리가 짝대기 거놓고 자산과 비용은 항상 잔액이 차변에 남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항상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무슨 변? 차변. 그쵸? 외상 매출은 자산 차변.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무슨 변? 대변. 그런데 차변에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차변,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타인 발행 약속 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3개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4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영업의 비용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합비.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회계 2급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잘 써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많이 맞으셨을까요? 네, 만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네,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답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고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를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회계를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요즘 막 주가 막 올라간다. 주식 투자하더라도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험을 꼭 붙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씩 더 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